자연스럽게 어쨌든 이 한미일 삼각공조의 이것이 이제 이념 외교냐 실용 외교냐 이제 이런 어떤 논점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하시려고 하시다가 움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라는 게 뭡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권한을 위임해 줄 테니까 잘 이렇게 다스려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일종의 계약 관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다 이제 헌법 조항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사람이 모여서 그 국가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라는 건 뭡니까? 국가끼리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거기에도 편의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있는 서정욱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김종대 의원을 평소에 존경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뭐 여야 정치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아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교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뭔가 좀 유익하고 좀 지혜롭게 쓰이는 게 있으면 저는 오히려 특정 정파나 진영에 너무 갇혀 있는 사람보다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친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눈앞의 이익이든 장기적으로 그 좀 공적 이익을 더 취하든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갈 수 없는 나라는 아마 북한 정도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용 외교든 이념 외교든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키고 국력이 튼튼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미국, 또 남미, 유럽 모든 나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더 많으면 좋겠고 그 나라에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학생으로서 또는 교민으로서 살아가면 더 좋겠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냉정하게 볼 때 오히려 나와 친구할 사람과 친구하지 않을 사람을 명확하게 줄을 긋고 가야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생존의 기반 또는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 방식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라는 것도 국가 간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는 결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만든 것이 국가라고 하면 결국 실용이라는 것은 이념적 기반 위에서도 실용이 중요하고 실용 안에도 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인간의 또는 지구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진과 신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주역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편향된 이념을 강요할 것이며 어떻게 실용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닫혀서 좁아지고 이념 안에 갇히면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밖에 없지 이념 안에 갇혀서 성공한 나라는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한마디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국제 질서는 이념에 대한 배신입니다. 최근에 인도가 힌두교 신정국가로 회귀하면서 학생들 과학책에서 주기율표하고 진화론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IT 강국이라고 또 신흥기술로 또 우주 개발한다고 또 그래요. 도무지 아주 그 해석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디 총리가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구속 사유가 재밌습니다. 그 모디 총리를 비판했는데 야당 대표가 명예훼손이라는 건데 인도에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그 수백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총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형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어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런데 그 모디 총리가 야당 대표 구속하고 미국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한 다음에 모디 총리가 갔어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신정일치 국가. 그래서 힌두교 신화를 주기율표 빼고 진화론 빼고 힌두교 신화를 교육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책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가 중요하다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서 인도양 태평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국내적으로 이념 논쟁, 이념에 우선시한다는 건 국제 외교적으로는 가치 외교를 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라이크 마인디드 네이션 이런 국가들끼리 뭉치자 이거예요. 그랬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가치 외교란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자유와
민주주의 뭐 규칙을 지키는 거라 그러는데 그 상대 국가 보니까 그런 나라들 거의 없고 저는 저러다가 인도가 만일에 중국보다 그럼 더 위험해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런 징후들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는데 사법개혁은 왜 합니까? 폴란드는 왜 그렇고 헝가리는 왜 그렇고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서정욱 교수님 그 대한민국 그 외교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치 외교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계신 이 외교의 방향에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 지금 던져주신 것 같아서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나라마다 예, 규모나 크기나 이게 국력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인도의 외교 전략과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교 전략이 같을 수가 없죠. 미국과 중국이 또 같을 수가 없고요. 지금요, 저는 제가 보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가치 연대를 통해서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전체주의 독재 세력의 침략을 막는 이게 생존의 문제가 우리 외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자, 제가 보기에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큰 대규모 전쟁이 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겁니다. 예, 예, 아예 시진핑이 공언했다니까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예, 예,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예. 야, 설마, 야, 전쟁이 나겠어? 다 죽는데. 예. 아니, 전쟁 나면 다 죽는데, 그 북한의 김정은이 바보야? 전쟁 나겠어? 아니, 6.25 때는 누가 예상했습니까? 전쟁을 누가 예상했어요? 전부 다, 아무도, 저는 전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 만나보면, 야, 북한이 쳐들어오냐? 그럼 너 철진한 안보,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부 이래요. 예. 아니, 전쟁 안 난다고 누가 담당하느냐고. 예. 내일이라도, 북한 내일이라도 안 쳐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이게 심각한 동북아 질서가 가장 세계 질서의 하약고입니다. 예. 이제 발칸이 하약고가 아니에요. 동북아 하약고다. 따라서 저는 우리 외교는 굳건하게 중국이나 대만, 예.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이런 세 가지 위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굳건하게 저는 미국과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 변호사님, 뭐 저도 여러 가지 인상 깊게 듣는데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고 의원님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중국 대만 문제 이건 정말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작년에 그 시진핑이 최초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후 맥락은 뭐냐 하면은 미국과 이 서구 세력이 중국을 포위하면서 대만을 필두로 계속 포위에 들어오면 그때 가선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평화적 통일이 국시국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대만을 앞세우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낸시 펠로시가 왜 타이베이에 갔고 또 그 뒤로도 계속 가면서 무기 추가 지원을 대만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나왔는데 물론 이 말도 부적절해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한 거는 그건 대만의 주권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올해 3월에 입법원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감히 떨쳐 일어나 투쟁하라는 말로 사자성어 감어 투쟁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드디어 투쟁, 교전, 예. 스트러글, 예. 파이트라는 단어 썼다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6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날짜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동양 문화에서 투쟁이라는 거 우리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국회 가면 예산 투쟁, 노사 간에 임금 투쟁. 그리고 저는 투쟁하며 삽니다. 우리 마누라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인생은 그냥 투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이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전 준비 명령을 내렸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에 많이 가지만 최근에 대만하고 그 전면전을 수행할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냐 그러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대 해석이 되면 야, 이게 이제 전쟁 불가피론이 되고 또 하나의 숙명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안보 문제는 정말 이념적 선입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지. 예. 자칫 여기서 공산주의 부활이라든가 다른 어떤 좀 주관적 해석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예.
더도 말고 더들 말고 위협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안 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그럼 두려워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 그 루즈벨트가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시민의 민주주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극복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네. 용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 좀 균형감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정의 또는 명제를 내려주셨던 게 이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 일견 타당하다고 보지만 저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과 안보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또는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명제도 저는 똑같이 통한다고 보고 이건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서 한반도의 정세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럴 때 전쟁을 전제로 북한과 맞서서 너희들 만약에 도발하면 우리한테 원폭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당해서 정권이 절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 예.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대화의 채널을 확보해서 왜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예.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할 거냐? 예.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요. 이것은 더 중요하게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저는 정권이 또는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자가 저는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거를 전쟁을 전제로 무력 충돌을 전제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은 예. 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할 경우에 한반도 전체가 저는 그냥 패망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관리해야 된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으라도 북한을 어떤 식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제압하자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지만 그런 주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균형감 있게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이제 관리에 대한 문제고 그만큼 중요하다면 더욱더 이제 국방력이나 안보력에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없지만 지금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1년의 이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전쟁을 전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도 국제적 충돌이 일어나서 상상 못하는 예. 남북 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제압하지만 우리가 전쟁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은 예. 굉장히 위험하게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런데 한마디 그래도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부분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나머지 가치를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는 거기서 문제가 비롯되는 건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공산주의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북한에서 그 청년 교육 그 단속하느라고 그리고 저 남한 영화보다 걸리면은 못 빼줍니다. 이건 청탁이 안 통해. 뇌물로도 못 빼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통치 이념의 위기를 맞이하고 뭔가 단속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중국하고 북한 간에 국경을 열기로 합의까지 했다가 막판에 걷어차는 거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굉장히 북한이 이념지향적이고 그런 점에서 그건 북한 주민의 희생인데 이런 어떤 그 정치가 그 속에서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이념 전쟁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기고 또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예. 우리는 공산당식으로 하지 않고 더 넓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체질이 강한 민주주의 국가다. 예. 이런 부분들의 품격을 보여주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극복하고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념 전쟁이나 어떤 전투적인 용어는 사실은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치 외교라는 거 하나의 어떤 상상 속의 그 어떤 허상이다. 예. 그리고 내가 보니까 가치 외교가 안 된다 지금. 예. 예, 이런 점들을 또 냉정한 현실로 보자는 것이죠. 예. 시간이 없지만 제가 꼭 한 말씀 예. 드리는데 예. 외교나 안보 대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념 전쟁 꺼낸 게 아마 종전선언, 예. 평화선언에 부르짖는 자들 이게 반국가 세력이다. 예. 이러면서 이게 그때 넣었죠. 예. 자유총연맹부터요. 저는 이게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역사를 쭉 통계를 봤더니요. 전쟁이 제일 많이 난 나라가 어디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나라끼리입니다. 옛날에 독소 불가침 조약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쟁합니다. 아예 전쟁 안 할 나라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예. 전쟁이 임박하니까 예.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예. 전쟁이 종이 위에 잉크로 방어가 됩니까? 종이 위에 잉크로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하면 전쟁 안 납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하고 야 우리 종전 선언하고 평화 선언해서 이게 우리 전쟁 끝내고 잉크로 합의서 쓰고 예. 야 막 근데 사진 찍고 축제하고 이러면 이게 전쟁이 안 납니까? 이게 문제 이런 게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전쟁은 예. 상대의 무력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힘과 예. 이 힘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예. 북한을 너 도발하면 너 100배 1000배 갚아준다. 더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예. 힘과 의지 예. 이 두 개로 지키지 종이 위에 잉크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씀 제가 아니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물론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여러 어떤 비극적인 전쟁이 그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례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뭐 캠프 데이비드 체결하면 더 나빠져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파리에서 그 저 평화 협상 하다가 일어났어요.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험적인 어떤 그 우리 직감은 뭐냐면은 괜히 그냥 그 뭐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히틀러한테 체코 침공만 약속해주고 적당히 양보하면 전쟁 안 날 거야. 예. 야,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저 유화 정책이 전쟁을 오히려 불렀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조약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걸 운용하는 문제지. 예. 예를 들면은 헬싱키 협정이 없이 냉전 종식이 됐을까? 헬싱키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규범을 만들고 그거 없이 예. 신뢰 구축이 되고 동서냉전이 와해될 수 있었을까요? 예. 또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냉전을 종식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빌리 브란트 수상 이래로 쌓아 올린 하나의 그 노력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 없이 통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 없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굳어져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평화조약 자체가 어떤 그 죄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정전협정도 이거 무용한 겁니다, 사실은. 정전협정 위반 북한이 걸핏하면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뭐 국지전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예. 그럼 정전협정도 이거 쓰잘데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연속되는 과정에 있는 걸 갖다가 콕 집어내면은 우리가 죄를 엉뚱한 데 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전협정은 성공한 체제입니다. 큰 전쟁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정전협정이 탁월한 점은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는 게 탁월한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좋은 점을 외연적으로 확장하면은 이 비무장지대 좋은 거를 조금 더 완충지대를 넓혀보자. 이게 판문점 9.19 문재인 김정은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입니다. 예. 그리고 보수 정권 윤석열 정부도 그걸 안 깨고 있어요. 그 남북 군사 합의서 백지화한다는 말을 선거 때 한두 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막상 돼 보니까 폐지할 필요가 없거든. 폐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규범의 가치는 규범의 가치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막는 억제력은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걸 갖다가 뒤섞어 가지고 종전협정으로 이제 어쨌다. 예. 합창을 하고 반국가 행위를 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엄밀성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그럼 당장 폐지하십시오. 군사합의서. 그거 왜 놔둡니까 그러면은. 예.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소화해야 될 질문도 사실 남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언제 끝나? 세 분의 세 분의 깊은 토론, 또 이념 전쟁에 대한 토론, 또 외교에 대한 평가 너무 다른 분들께서 잘 듣고 계신다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실제로 이건 저는 뭐 칭찬으로 보입니다만 서정욱 선생님을 저런 혈기라면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칭찬도 보이고 아무튼 좋은 평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질문은 제일 소화하고 싶었는데 소화를 못할 것 같지만 진짜 짧게만 저희가 한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념 어떤 논쟁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선택지는 선거라는 게 있어서 이대로 계속 달려가실 것 같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이제 이 기조가 본인의 어떤 확신, 의지가 있다면 뭐 총선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줬을 때 긍정적으로 가겠는가, 부정적으로 가겠는가, 요 대목에 대한 해석은 많은 분들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전계한 평론가께서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선의 득실 어떻게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이 이기고 지고 이 문제 전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념 전쟁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지만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체제 인정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 그것을 장려해야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체 사상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 있다. 이런 국민은 없습니다. 극소수 있겠죠.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기서 이념으로 가두리 치는 거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나라가 제 길을 못 간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총선에서는 뭐 제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청을 해주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가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유튜브 채널에서 또는 연합뉴스에서 예. 방송하는 것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서 변호사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다수 국민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그것이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예. 결론을 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총선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까? 오히려 이게 중도층 확장이나 예.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게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그겁니다. 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건 한다. 따라서 저는 덕실로 본다면 이게 손해라고 보이지만 그러게 이거는 이념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되고 예.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 제가요 역대 대통령 연설문 쭉 본 것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연설이에요. 자유밖에 없어, 자유. 예. 읽어봐도 이게 뭐 내용이 없어요. 이게 평소의 소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 뭐 예. 기억나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과정이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다 이런 감동적인 문장이 없어. 전부 자유야. 저는 이게 평소 소신이 반영된 거지. 예. 아마 덕실에는 손해볼 거로 봅니다. 손해본다? 예. 그럼 패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 논쟁만 가지고는 예. 도움이 안 되고 손해인데 예. 또 이게 여러 가지 평가할 문제가 있으니까 예. 총선에 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그래서 그렇게 자유와 이념을 중시하시는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왜 존경한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이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교육헌장도 만들고 이순신 장군도 이제 국가 영웅으로 이제 그때 화려하게 또 이렇게 추앙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 냉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정신과 이념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예.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국제 질서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 기후 위기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예. 더 나가서는 어떤 정치적 부족주의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적대와 혐오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이념이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거 회복의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식 이념은 누가 승자와 패자, 이기는 싸움을 하자는 이념이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멸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 회복으로 가자는 그런 어떤 이념은 필요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념 논쟁을 하면 이런 이념이 중요하냐, 아니면 공산전체주의와 싸우는 이념이 중요하냐. 저는 오히려 이념적인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념이 중요하고 또 어떤 거 투쟁이 중요하고 자유의 전사가 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사실 결과로서 토론은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말 이념이 중요하다면 설득해야죠. 그리고 교육해야죠. 예. 그런데 투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기 그 총선을 앞두고 예.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는 기획이다. 예. 이거는 현실 정치에는 이거는 그냥 뭐 정치를 초월한 얘기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비슷비견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예, 제가 우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같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이념 논쟁은 총선에 그리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뭐 같은 의견 주셨고요. 세 분의 토론을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되는 자리가 또 오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스픽스에서 대박 114 대리 어플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저희가 밑에 달아놓을 텐데요. 앱 설치 시에 즉시 사용 가능한 10,000원을 또 적립을 해드릴 수 있고요. 20년 전통의 대리 업체라고 합니다. 보험이 잘 가입돼 있고 전 직원도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에 100% 또 보상 가능하다고 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0원 적립하셔가지고 알뜰하게 대리운전 써보시고 이용 금액의 10%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그리고 저희 스픽스 기념으로 9월 한 달간은 최초 이용 시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또 한 장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면 친구분께도 드린다고 하니까 아주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박 114 대리를 앱스토어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저희 토론을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마무리할 때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공산 전체주의를 비롯해서 후보 시절에 이념 관련해서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마지막에 나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시간 또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